성공한 한 천재의 화려한 전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던 한 인간의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밤의 주인공은 훗날 세상을 바꾼 한 남자입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1985년 9월에 어느 눅눅한 밤을 상상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 있는 거대한 저택입니다.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거실 한복판에 30살의 청년 스티브 잡스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낮 동안 그는 자신이 청춘을 다 바쳐 일군 회사 이사회로부터 공식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 안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 흔한 등불 하나 켜지 않은 채 그는 어둠 속에서 거칠게 떨리는 자신의 손을 그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를 실패한 독재자라 부르기 시작했고 어제의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느꼈던 건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자신을 내어주었던 생모의 손길에서 느꼈을 법한 그 지독하고도 뿌리 깊은 버려짐이었겠지요. 그는 숨이 막히는 정막 속에서 아주 낮은 신음을 내뱉습니다. 억만장자의 부유함도 천재라는 세상의 칭송도 그 밤의 시린 고독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오늘 밤 우리는 바로 그 어둠 속의 잡스를 만나러 갑니다. 승리자의 환호성 뒤에 가려진 패배자의 거친 숨소리, 완벽을 향한 그 광기 어린 집착, 그리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턱에서 그가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궤적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1955년 차가운 바람이 부는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병원 복도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지요. 1955년 2월 24일 샌프란시스코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갓 태어난 한 아이가 파란색 거친 담요에 쌓여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아이에겐 아직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대학원생이었던 생모는 보수적인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 아이를 끝내 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지워져야 할 실수 혹은 떠나보내야 할 짐으로 분류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이 아이를 원했던 건 어느 고학력 전문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마음을 바꿨어요. 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로 입양을 포기한 것이죠. 결국 새벽녘 대기 명단에도 없던 한 가난한 부부에게 다급히 연락이 갑니다.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기계공 폴 잡스와 평범한 주부 클라라 잡스였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파란 담요 속에 그 작은 생명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스티브는 아주 일찍부터 자신의 정체성 한복판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너는 입양되었단다라는 부모의 고백은 분명 사랑이었지만 어린 소년의 머릿속에는 왜 나를 원하지 않았을까? 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당신은 혹시 삶의 어느 순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다는 지독한 이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티브는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완벽해진다면, 내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면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그건 소년의 무의식이 내뱉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그의 유년기를 지배한 장소는 마운틴 뷰의 낡은 차고였습니다. 양아버지 폴 잡스는 훌륭한 목수이자 기계공이었죠. 아버지는 어린 스티브를 작업대 위에 앉혀두고 중고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법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스티브는 아버지가 울타리의 뒷면, 그러니까 이웃집 마당을 향해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정성스럽게 사포질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걸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아빠, 거기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대충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자 폴 잡스는 허리를 펴고 아들을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남들은 모를지 몰라도 너는 알잖니. 그리고 신도 알고 있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게 진짜 장인이란다. 이 말은 소년의 가슴에 불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훗날 그가 컴퓨터를 만들 때 뜯어보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내부 회로 기판의 선들이 비뚤어졌다는 이유로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설계하라고 고함을 쳤던 그 광기. 그건 사실 이 작은 차고에서 싹튼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무질서를 증오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버려졌던 기억 때문인지 손에 쥐는 모든 물건과 선, 각도가 자신의 허락 없이는 흐트러지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학교에서의 스티브는 지독한 외톨이이자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교실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엉성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내주는 산수 문제는 너무 쉬워서 모욕적이었고, 교과서의 조잡한 디자인은 그의 예민한 눈을 사정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 뱀을 풀거나 의자 밑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짓궂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된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저항이었죠.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스티브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스티브, 내가 이 문제집을 다 풀면 내가 $5와 커다란 사탕을 줄게. 자존심 강한 소녀는 그깟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봐 준 단 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룻밤 만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관심을 간절히 갈구하는 외로운 어린아이였을 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밤은 전자 부품이 타는 냄새와 살구, 과수원의 향기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소년 잡스는 밤마다 차고에 앉아 라디오 부품들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선들이 연결되어 소리를 만들어내듯 내 삶에 흩어진 파편들도 언젠가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사물을 대할 때 그것의 영혼을 보려 했습니다.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릴 때 느껴지는 묵직한 저항감, 진공관이 서서히 달궈지며 뿜어내는 오렌지빛 열기. 그는 기계가 인간과 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버려진 소년에게 기계는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이자 자신이 창조할 수 있는 완벽한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소년은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예민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1972년 가을, 스티브 잡스는 오리건주에 있는 리드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곳은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 사색하는 지성의 요람이었지만 잡스에게는 그저 몸에 맞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외투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혹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일의 가치를 의심해 본 적 없으신가요? 잡스는 노동자 계층인 양부모님이 평생을 꼬박 모은 돈이 자신의 등록금으로 매 학기 증발하는 걸 지켜보며 지독한 모순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죠. 결국 그는 입학 6개월 만에 자퇴를 선언합니다. 정해진 수업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게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학교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등록금을 내지 않는,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지식을 탐닉하는 캠퍼스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자퇴 후 그의 생활은 처절할 정도로 빈곤했습니다. 침대도 없는 친구 기숙사 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했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고 5센트짜리 빈 콜라병을 모으러 거리를 헤맸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이면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찬바람을 뚫고 11km를 걸었습니다. 어느 사원에서 주는 공짜 식사를 단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였지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걷던 그 길 위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타인들의 무관심한 시선, 그리고 발끝을 적시는 차가운 빗물. 그는 그 밑바닥에서 오히려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갖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남는 단 하나의 진실. 그는 그걸 찾기 위해 대학의 서예 수업에 몰래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학교의 서예 수업은 미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잡스는 그곳에서 글자체의 미묘한 곡선과 여백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가 스며드는 속도, 펜 촉이, 그 안에는 아름다움을 보며 그는 전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컴퓨터 시대에 왜 구질구질하게 옛날 글자체에 집착하느냐고요. 하지만 잡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숫자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시기 잡스는 채식과 동양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마치 실험실처럼 사용했어요. 몇 주 동안 사과만 먹으며 몸을 정화하려 들었고 맨발로 눈 위를 걸으며 감각의 끝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자신을 몰아세웠을까요? 어쩌면 자신을 버린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존재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1974년 그는 마침내 진리를 찾아 인도로 떠납니다. 덥고 습한 공기와 지독한 가난이 뒤섞인 인도의 길 위에서 그는 머리를 깎고 힌두교 이상을 입었습니다. 몸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는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스승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건 위대한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뜨거운 오후,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소음을 잠재우고 단순함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요. 논리를 넘어선 직관의 힘. 그는 인도를 떠나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술의 영혼을 불어넣는 마법사가 되겠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밤마다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에서는 씻지 않은 히피의 냄새가 났지만 그의 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이지요. 내면에 쌓인 지독한 결핍과 서예의 미학, 그리고 인도의 직관을 하나로 묶어 세상에 없던 폭풍을 일으킬 준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또 다른 스티브, 그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공학의 천재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이제 곧 전설이 될 그 낡은 차고 안으로 서로의 운명을 이끌고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은 대개 아주 사소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잡스에게 그 장소는 여전히 아버지가 중고차를 만지던 그 낡은 차고였습니다. 1976년 실리콘밸리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지요. 그 차고 안에는 두 명의 스티브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기판 위에 회로를 마치 예술 작품처럼 짜내려가는 기술의 장인 워즈니악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딱딱한 회로에서 세상을 바꿀 마법 같은 가능성을 보는 잡스였습니다. 워즈니악은 사실 대단한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컴퓨터를 만들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잡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작은 기판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무한히 확장해줄 영혼의 자전거가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는 워즈니악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이걸 그냥 두지 말고 우리가 직접 세상에 팔아보자라고 말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던 잡스는 자신의 유일한 발이었던 낡은 자동차를 팔았고, 워즈니악은 애지중지하던 계산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게 모은 단돈 $1,300. 그 푼돈이 오늘날 거대 제국 애플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잡스는 회사 이름을 지을 때도 남달랐습니다. 컴퓨터 하면 떠오르는 그 차갑고 딱딱한 금속의 이미지를 지우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자신이 일했던 사과 과수원의 평화롭고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애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름인가요? 먹음직스러운 사과 한 입을 툭 베어 문 로고는 그렇게 인류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차고 안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낡은 작업대 위에는 납땜 인두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가 가득하고 잡스는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서성이며 워즈니악을 거칠게 몰아세웁니다. 이 선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사용자가 안을 보지 않더라도 만드는 우리는 이게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해. 워즈니악은 당황했습니다. 스티브, 이건 아무도 안 봐. 뚜껑 덮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잡스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무질서는 창조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977년 드디어 애플2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들은 철제 상자의 전선이 지저분하게 삐져나온 흉측한 괴물 같았는데 애플2는 매끄러운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세련된 가전제품 같았거든요. 잡스는 케이스의 색상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백 가지를 대조해보고 모서리의 곡선이 완벽하지 않다며 디자이너들을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사실 이 시기 잡스의 오만함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고 주변 사람들을 천재 아니면 쓰레기로 딱 잘라 분류해버렸지요. 그에게 중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 직원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 가장 멍청한 소리야라며 대놓고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지옥 같은 독설 속에서 직원들은 평소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한계를 하나둘씩 돌파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영혼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이른바 현실 왜곡장을 가진 사나이였던 겁니다. 이제 잡스의 시선은 더 높은 곳, 아니 더 깊은 곳을 향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한 컴퓨터를 꿈꿨습니다. 복잡한 명령어를 일일이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화면 위의 아이콘을 마우스로 가볍게 누르는 직관적인 세상. 그게 바로 매킨토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당신은 무언가에 완전히 미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잡스는 매킨토시에 자기 영혼의 모든 조각을 투영했습니다. 그에게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 그 자체였거든요. 그는 매킨토시 팀을 회사 내 다른 부서들과 완전히 격리시키고는 건물 옥상에 해적 깃발을 내걸게 했습니다. 해군이 되느니 해적이 되는 게 낫다는 그의 말은 기존의 질서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선언이었죠. 한 번은 매킨토시 화면에 뜨는 사각형의 모서리가 반드시 둥글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수학적으로 구현하기 너무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자 그는 그들을 데리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길가의 섬 표지판과 건물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걸 봐요. 세상 모든 곳에 둥근 모서리가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둥근 것에 안정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서서히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매킨토시 본체 안쪽에 모든 팀원의 서명을 새기게 했어요.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는 법이다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정작 실제 삶에서 그는 자신의 친딸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만든 컴퓨터에는 딸의 이름을 붙여놓고선 법정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아버임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남자가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따뜻한 인간이 되는 데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었던 거죠. 매킨토시의 케이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물려 닫히는 동안 그의 인간관계는 여기저기서 비명 지르듯 균열을 일으키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성벽이 머지않아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1984년 화려한 조명 아래 매킨토시가 공개되던 날,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선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은 잡스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고 결국 그는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985년 잡스는 어느덧 30살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패기는 어느덧 날선 독선이 되어 조직 전체를 질식시키고 있었지요. 야심차게 내놓은 매킨토시의 판매량은 기대에 못 미쳤고 그가 직접 영입했던 경영자 존 스컬리와의 갈등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잡스는 상대를 몰아내려 나름의 계획을 꾸몄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 이사회는 결국 창업주인 잡스의 손을 차갑게 놓아버렸습니다. 스티브,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차고에서 시작해 영혼을 통째로 갈아 넣은 이름, 애플에서 그는 그렇게 이방인처럼 쫓겨났습니다. 그는 회사 구석진 곳, 시베리아라고 불리던 텅 빈 사무실로 유배되었습니다. 전화기도, 비서도 없는 그 적막한 곳에서 그는 며칠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건 고작 몇 권의 책과 식지 않은 열망,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가구 하나 없는 어두운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억만장자였지만 텅 비어버린 그 집은 마치 무너져 내린 그의 내면 같았지요. 훗날 그는 이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명치 끝을 아주 강하게 얻어맞아 숨조차 쉴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중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조롱했습니다. 반짝하고 사라진 천재의 몰락이라고 말이죠.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 비로소 진짜 나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잡스 역시 그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회사의 사장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인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명함 속의 직위는 잃었을지언정 무언가를 만들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불꽃만큼은 여전히 심장 속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이제 30살의 패배자가 되어 광야로 걸어 나갑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그를 죽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만했던 예전의 잡스를 죽이고 진짜 스티브 잡스를 다시 탄생시킬 거대한 자궁이었던 셈이지요.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는 비로소 생애 가장 창의적인 시기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부정당한 그 지점이 사실은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걸 당시의 잡스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애플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그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를 목적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완벽한 도구를 만들고 싶다는 지독한 갈망이 들불처럼 무섭게 불타고 있었지요. 그는 넥스트라는 회사를 새로 차리고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는 여전히 지독한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컴퓨터 본체가 아주 완벽한 정육면체여야 한다며 엔지니어들을 쥐잡듯 잡았고 사용자가 평생 볼 일도 없는 본체 내부까지
고급스러운 검은색으로 도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예상하시다시피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비쌌고 또 시대보다 너무 앞서갔거든요. 결국 넥스트는 잡스에게 거대한 실패라는 쓴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잡스는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작은 그래픽 부서였던 픽사를 인수한 거예요. 사실 잡스는 처음에 이 회사를 통해 기계를 팔아먹을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기술보다 더 뜨거운 이야기를 가진 진짜 예술가들이 있었죠. 그들은 기계의 성능 따위가 아니라 기계의 영혼을 불어넣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잡스는 픽사의 적자를 메워주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매달 수십만 달러가 깨져나가는 지독한 인내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과정에서 독선적이었던 잡스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예술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1995년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가 개봉하던 날, 잡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감정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광야의 시간 동안 그는 두 가지 보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훗날 애플의 심장이 될 운영체제 기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보물도 얻었지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따뜻한 가정을 꾸리면서 가슴 깊이 박혀있던 버려진 아이의 상처를 비로소 치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버려졌던 소녀는 이제야 비로소 돌아갈 집을 찾았습니다. 1996년의 끝자락, 파산 직전까지 몰리며 벼랑 끝에 서 있던 애플은 결국 잡스의 넥스트를 인수하며 그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12년 만에 자신이 세운 왕국으로 돌아온 잡스. 그런데 돌아온 그의 모습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검은색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 차림이었지요. 그건 그가 세상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장식 따위엔 신경 쓰지 않겠다. 오직 본질에만 집중하겠다. 그는 애플에 복귀하자마자 수십 개나 되던 복잡한 제품 라인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천 가지 좋은 아이디어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커다란 십자가를 긋고 단 4개의 제품군만 남겼습니다. 단순함을 향한 그 광기 어린 행진이 다시 시작된 것이지요. 당신은 살면서 정말 소중한 하나를 위해 다른 수천 가지를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기에 잡스는 조너선 아이브라는 젊은 디자이너를 발굴해 영혼의 단짝으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틀어박혀 사물의 본질을 집요하게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투명한 바다, 빛을 닮은 아이맥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상자였던 컴퓨터가 집안 어디에 두어도 아름다운 작품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지요. 잡스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탕처럼 너무 예뻐서 당장이라도 갖고 싶은 버튼을 만들라고 주문했고, 설명서 따위는 읽을 필요도 없는 직관적인 기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복잡함을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단순함이란 궁극의 정교함이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그는 자신의 제품을 통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진리를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버려졌던 소녀는 이제 세상이 가장 열광하는 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맡이나 손 근처에 놓인 스마트폰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그 작은 물건은
2007년 1월 잡스가 무대 위에서 일으킨 마법 같은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잡스는 음악을 듣는 기기, 전화를 거는 기기, 그리고 인터넷을 쓰는 기기를 하나로 합치길 원했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뭉쳐놓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손가락이라는 가장 완벽하고도 원초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꿈꿨던 거죠. 그는 아이폰을 개발하는 동안 수십 번의 시제품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화면, 속 아주 작은 그림자의 깊이까지 일일이 직접 챙겼고 전면, 유리의 강도를 위해 제조사를 찾아가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하며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아마 그때 그는 자신의 건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운명적인 도구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단 한 방울까지 쥐어짜 갈아 넣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발표되던 날, 그는 그날 전화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다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건 결코 빈말이나 오만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인지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이제 인류는 잡스가 설계한 그 작은 유리 상자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지식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주머니 속에 자신의 철학을 하나씩 심어 넣은 셈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정점에서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수척해진 자신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짙은 그림자는 어느덧 그의 발밑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죠.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 당신이 만든 것 중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남을 것 같으신가요? 이제 잡스는 제품의 디자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의 디자인에 대해 처절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을 향해 달려온 천재가 인간으로서 맞이하는 가장 겸허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장. 잡스는 화려한 학위 가운 대신 평소처럼 담백한 차림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면서도 진실한 고백을 시작했지요. 그는 죽음을 삶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리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것을 비워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스승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창한 자부심 같은 것들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두 씻겨 내려가고 말거든요. 잡스는 암과 처절하게 싸우는 와중에도 아이패드를 기획하고 본사 사옥을 우주선 모양으로 설계하며 끝까지 창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완벽주의는 여전했지만 그 끝에는 늘 사람을 향한 지독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5일 캘리포니아 자택. 스티브 잡스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 있었지요. 평생을 버려진 아이라는 상처를 안고 그 결핍을 채우려 세상을 뒤흔들었던 이 사나이는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던 걸까요?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사랑이 이미 곁에 있었음을 말이지요. 그는 마지막 순간 감탄과 평온이 섞인 짧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어쩌면 평생 찾아 헤맸던 보이지 않는 뒷면의 완벽함을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마침내 목격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당신 곁을 맴돕니다. 당신은 오늘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남의 인생을 사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요? 이제 당신의 밤도 가장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토록 치열하게 짊어졌던 세상의 무게, 이제는 당신도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더 편리한 세상을 선물한 건 맞지만
그가 마지막에 찾았던 건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의 밤에도 그런 온기가 깃들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잡스가 보았던 그 아름다운 글자의 곡선처럼 부드럽고 평온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